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기 리서치 소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전국적으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지시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택 옹백 사고에서 이제 비롯되고 그걸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네. 만일 뭐 지방자치가 소홀하게 또 주민들의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으로서 특단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수재를 또 복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이 과정에서 뭐 지금 현재 모든 부처의 그러니까 행안부의 이건 역량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역량 능력을 총결집해서 이걸 긴박하게 수습 대처해라 그런 뜻이죠.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사람이 숨진 데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건데요. 지난 정권의 사고 대처와 비교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대처하는 양식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이거는 뭐 단순 지난 정권, 연한 정권에 당장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리더십이나 정치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네. 정도가 그러니까 전혀 반대 스타일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되기 전의 경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 쪽의 경력이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행정 쪽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네. 대처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대처 방식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네. 대단히 신속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대처 방식을 보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상당히 신선하고 저렇게 대처하는 게 맞다. 이런 접근 민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지금 재난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재난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대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논거 하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 그래서 총리도 광주로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 농림부 장관도 이제 산청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또 어제 임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중대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네. 하고 있고 저희 당도 내일 그 예산으로 충남으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당정이 한꺼번에 모두 다 가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고심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진단이세요? 제가 지난번 MBN하고 인터뷰에서도 바로 이 대목을 짚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그러니까 중국 전성절 70주년 그 열병식에 천안문 광장에 가서 망도에 섰죠, 그죠? 네. 그로 인해서 그때는 미국 대통령과 서방 전체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 대응해서 다 참석을 보이콧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서방 우방 중에서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만 당시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 후폭풍이 아주 컸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때도 그걸 좀 말리는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틀어졌죠, 심산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네. 그런 절박함이 있어 갔지만은 결론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도 못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그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 계기가 됐죠. 네.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간세 전쟁 벌리고 있는데 이번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성지를 가면은 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실용 중심적 외교 안보 거기에도 맞지를 않으니까 이번 판단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면서 통상 부문 애로상을 청취했습니다. 이렇게 재계 총수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면 그 친노동적이고 반기업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하나 예를 들자면 취임 9일 만에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지금 미국 특사로 보내시는 분도 전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친기업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좋게 평가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유리한 재테크 방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본 질문에서 갤럽이 이 조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응답이 부동산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어쨌든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우리 기업에도 좋은 거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이런 친기업적인 행보는 향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뭐 시선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강선호, 이준석 두 장관 후보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 호의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 원내 지도부는 두 후보자 역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의견 대통령하고의 접촉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알파의 낭만을 주장하셨고 뭐 김병기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뭐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말씀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내부 보고를 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뭐 청문회 때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지 않고 네. 그리고 당내 보좌진의 여론도 좋지 않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결론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오늘은 네. 결론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강요를 임명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해야 한 마리씩 잡아먹히지 않는다. 뭐 이 대통령의 과거 물수대 전략 발언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최소 2명 이상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또 의견까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19일 그러니까 만나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제 소통과 절차를 다 거쳐가는 새로운 어떤 사실상 대통령은 뭐 인사권은 이거는 뭐 헌법에 보장된 그런 독립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야당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도 이걸 금기시되다시피 했는데 뭔가 그래도 협치 소통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절차지만은 저는 내용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그냥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물소대 전략 발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인사하면 다 물어 뜯겨요. 그러니까 우르르 가야죠. 네. 주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가면은 그래서 이번 실질적으로 지난주 한 주에 월, 화, 수, 목, 금 여기에 그냥 18명이 다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략을 단면을 보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 몇 사람 계속해서 이진숙 지금 이제 강순우 이어 뭐 여기만 돋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장관 내정자 후보들도 더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두 분을 강조하는데 강선우 의원보다는 그래도 이준석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가면서 그래도 일부는 상당히 해명이 좀 돼가는 행국이었고 네. 강선우 너무 장관 말씀인 같은 거죠. 네. 경우는 하면 할수록 더 여론이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것도 결론은 뭐 오늘 이제 정무수석 이야기 뭐 인사 보좌진들 이야기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인데 이런 뭐 물소대 전략 이런 걸 보더라도 개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의 진용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네. 방어적 실용적 인사 기법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나왔습니다. 그 전주보다 1%포인트가 상승한 건데요. 이렇게 뭐 꿈쩍 않는 오히려 오르는 지지율이 전원 임명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줄까요? 제가 볼 때는 전원 임명을 그 정도의 무게를 실어줄 만큼의 지지율은 지금 64% 갖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당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은 종합적인 지지율인 거고 실제 인사라든가 정책 결정의 지지율하고는 이거는 좀 별건입니다.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전체 대통령 지지율 갖고 밀어붙인다는 생각보다도 각각 그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의 결과 민심을 살펴서 각각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64%라는 게 그 정도 힘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80%대 지지율이었고 그때는 요즘과 달리 4점 척도가 아니고 5점 척도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는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80%대의 시작했지만 개혁하는 과정에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세 대통령이 다 80%대 지지율이었어요. 지금 좀 올랐다고 하지만은 64%, 65% 전후의 지지율은 그 정도의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할 만큼 수준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는데 뭐 모든 장관 후보자 임명할 경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갤럽 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미 그 청문회 논란이 이 지지율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이 청문회 논란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통적인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나온 조사를 보면은 뭐 TK 같은 경우나 PK 같은 경우에도 긍정 지지율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미 이 전체적인 여론에 이 청문회 논란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이 왜 올랐냐고 보니까 아마도 그 민생 쿠폰, 소비 쿠폰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면은 자영업자는 뭐 근 68%로 전주 대비 한 2%포인트 하락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이 전업주부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성향이 있는데요. 이름에도 이번 주
이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 60%입니다. 60%로 이 직전 조사 대비 약 8%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민생 쿠폰이 결국에는 이 청문회 논란보다 논란을 이게 좀 압도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부터는 이제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지지 뭐 다 임명하더라도 크게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병득 의원님, 내란 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구속 이후에 대면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속 기간 없이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건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10일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든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는데 계속해서 뭐 부르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이유가 구속 취소된 이후에 뭐 부정선거라는 영화도 관람하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오스탄 접견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 실은 뭐 국민들로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이 윤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특검 소환 조사와 형사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 적부심 신문에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구속은 피하지 못했잖아요.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낭패죠. 사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고 법 집행이나 그 과정에서 특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치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꾸 포인트를 드는 것 같는데 사실은 법은 헌법에 규정이 되는 법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것보다도 법치 그 자체에 좀 포인트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알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가장 존중했던 전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비교가 되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병득 의원님,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모두 관여돼 있는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지금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수사를 위한 길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부토건에서 이종호 대표가 핵심 키맨이거든요.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징검다리의 키맨이 이종호 대표입니다. 이종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돼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멋진 해병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이렇게 썼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3분의 1 체크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참 재밌어요. 골프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3분의 1 체크하고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라고 그 다음에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종호가 많이 관여돼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종호에 대해서 뭐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규현 변호사하고 관련해서 녹취록을 보면은 그 삼부토건 관련 회사를 M&A 하고 있다라는 또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조성옥 전 회장 그 아들을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그런
그 것에 대해서도 녹취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김건희 삼부토건, 김건희 그 사이에 이종호가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핵심인 이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과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권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혹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일교 본부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 내용은 통일교와 정치적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경 유착의 판도라가 과연 열릴 것인지, 뭐 일단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뭐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는 신자들의 대규모 입당을 통해 가지고 정책 방향과 그리고 공천, 지도부 구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 특정 종교 이런 사이비 종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당내 경선이 자신은 이제 국민 여론은 이기고 이제 당원 여론조사에서 졌는데 그 당원 여론조사에 이제 그때도 쉽게 말하면 이런 뭐 특정 종교인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대선 후보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홍 전 대표는 뭐 천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한마디로 압수수색 받고 천벌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실질적으로 여기 통일교와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당내 후보가 되고 또 후보가 된 이후에도 또 통일교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해외 사업과 또 국내적인 그런 관심 사업들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뭐 수사 내용을 저희들도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특검의 수사 내용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김현 소장님, 권성동 의원 측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 번 털리자 탄압을 외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367번 압수수색 받는 동안 웃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여론 흐름은 어떨까요? 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까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권성동 의원 측이 지금 압수수색 당한 거는 통일교와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통일교는 이게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니고 일명 뭐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부르고 있고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통일교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뭐 지금은 사실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특검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와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1야당, 1여당이기도 했던 국민의힘과 이런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안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지금 이철규 의원, 또 윤상현,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 또 윤한홍 의원은 뭐 출석 요구까지 했는데요. 검찰의 칼날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상당히 안 좋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조금 있으면 이제 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야당 손목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핵심 세력들이 또 이제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 세 개 특검을 다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정권 2년 한 10개월의 모든 과정을 다 뒤다볼 수 있을 정도로 강범위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연결고리 역할이라든지 어떤 뭐 결정적인 역할을 자임하거나 또는 또 메신저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 핵심
흔히 말하는 윤석열 측근 인사들이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순직 해병 특검이라든지 또 내란 특검에 다 이 사람들이 다 관계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니까 네. 구체적으로 특검이 어떤 사전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집된 뭐 내용이라든지 범죄 사실을 구체화시킨 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막 그냥 가버리면은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책임져야 될 그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범죄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셋 어떤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서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권력인데 절제되지 않는 권력이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져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독주에 지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거죠. 인원께 답변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은 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본인들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들을 방탄으로 막고 하다가 이제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임종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얼마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왔던 분들입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냐의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이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최상병과 관련된 것이 왜 무마됐는지가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네. 임종득 의원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47일 된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이다, 총통 권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무리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네. 상황은 야당이 자초한 일이고 국민들은 알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제 망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한마디로 볼상사로운 국정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그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걸 호미로 가래를 막는 꼴이 지금 돼버렸는데 지금 가래로도 막지 못해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린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보지 그렇다고 해서 야당 전체를 갖다가 야당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 보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물론 옹 소장님, 그 당 의원들에 대한 일단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과연 정치 보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나왔는데 민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게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것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직전의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이게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그 법 집행, 특검 뭐 이런 이 집행 과정에서의 상황보다도 이것이 더 지나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보다도 더 지나치게 진짜 명백한 정치 보복 성격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몰라도 그 외 지지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 네. 현재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로 봐서는 민심에는 정치 보복성으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충청 오늘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청래 후보가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초반 하는 곳이 본인의 고향인 충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은 예상됐던 초반에 이런 그 우세적인 부분들은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연장선으로 오늘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갤럽 조사에서 29대 30 아니었습니까? 네. 1% 차이였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는 굉장히 올라가고 근접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이번 차이는 생각보다는 크게 난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정청래 후보 쪽은 좀 고무됐을 것이고 박찬대 후보 쪽은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음 주라고 보이거든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 호남이고 일요일이 경기하고 인천입니다. 네. 호남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곳이에요. 지난 대선 때 수도권 서울 지역구에 충청의 고향이신데 호남을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반면에 우리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호남을 돈 게 아니라 이제 취약지구들을 돌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텐데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들을 항상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과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이 대회전을 두고 이것으로 결론 났다고 볼 수는 없고 네. 호남과 경기 인천에 다음 주가 정말 슈퍼 이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금 붙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김면 수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기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뭐 충청에서 오늘 영남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표 차이가 크게 났죠. 크죠. 네. 어떨까요? 다른 지역 표심. 방금 이제 민 의원께서는 호남과 서울 경기를 주목해봐야 한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권리당원이 있다고 예상되는 호남 지역 그리고 뭐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에서 누가 앞섰냐에 따라서 뭐 당 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30대 29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대 5였으면 이게 상당히 좀 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갤럽 조사에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47%대 34%로 두 자리 격차 수가 났고요. 2주 전 조사보다도 이 격차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줄어들었지만 지지층에서 보면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걸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는 상당히 지난 대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는 조금 앞서지 않을까 예선을 좀 해보고요. 경기 인천은 그래도 인천에서는 뭐 박찬대 후보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양 후보의 격차가 좀 난다는 사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그 정청래 박찬대 후보 여당 대표 역할을 두고서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던데요. 지금 명심을 다 두 후보 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시작할 때는 명심이 제일 큰 변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민 의원님은 지금 이 호남이나 경기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충청권이죠. 거기서의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실제 여론조사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국민 여론조사는 뭐 10% 이내라 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 이래 차이가 났었는데 실제는 지금 충청에서 배 정도 이상 차이가 지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그 격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명심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명심 전략에 대한 역풍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 이제 그 두 후보 간의 당내의 어떤 조직 그리고 후보의 정치력 이런 부분이 서서히 차별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은 8월 2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예. 김문수 전 장관 오늘 뭐 출마를 공식화했고 장동혁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이제 어떤 후보가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 교체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친윤 색채가 짙은 그러니까 좀 상당히 강성 지지층, 흔히 말하는 극우적
어떤 그런 강성 지층의 그 지층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뭐 찐보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당이 더 이상 극우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중도로 확장하는데 엄청난 이게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개혁 세력이 좀 당을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해내고 또 지금 야당으로서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대체로 지금 오늘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출마를 공식화했고 네. 또 이제 장동혁 지금 현재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체로 좀 찐 보수 진영, 흔히 말하는 과거에 이제 친윤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어제 이제 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자리가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인사동 저기 삼청동 뭐 자리에서 식당에서 같이 자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리를 한 이유가 당이 너무 극우 세력화되고 있는 부분을 이걸 크게 우려하고 당을 변화 쇄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당이 개혁적인 어떤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을 꼭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일정 부분 공감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의 그런 어떤 핵심 이런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비주류 세력이 당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큰 관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 합칠 것인지 지금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전환길씨도 입당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극우 세력에 맞선 쇄신파 또 반극우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의미 없는 대표 선거가 될 거거든요. 이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국민의힘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대선이 되어야지 뭐 이들이 나눠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재밌는 게 김문수 전 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니까 총통 독재, 이재명 1인 독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힘을 혁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뭐 최근에 또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결국 김문수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친윤 의원들의 기득권 어떤 단합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전환길 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참 뭐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여당 입장에서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쌍두마차로 가야 될 그래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끌어갈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갑갑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다구리를 당했다 이런 것이어서 실제로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빨리 혁신을 하고 그리고 정말 건전 야당으로 나서야 된다. 말로만 민주주의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내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제 말 그대로 혁신위원장인데 거치 결단이 필요한 4명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꼽았는데 거명된 4명의 거치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소신의 의지와 그런 발로로 이렇게 이제 혁신위원들도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왜 이 4사람을 짚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련하고 그런 전련된 내용을 당헌 당규의 전문까지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성하는 그런 의미로 쉽게 말하면 당헌 당규까지 담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뭐 이런 비대위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걸 현실화시킬 생각도 안 했어요. 보나마나 그거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게 전당원 투표로 바로 회부시키겠다. 근데 그 역시도 지금 비대위 위원장이 수용을 해줘야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져요. 네. 결론은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또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이 그냥 혁신위에서 1차, 2차 혁신안을 갖다가 아주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강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반발이죠. 그래서 이제 이 4명을 짚었습니다만은 이 4명을 짚고 이 사람들이 이걸 수용해줘야 뭐 거치 문제가 자기가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앞으로 뭐 친윤 핵심 세력들 나를 포함해서 전부 이선 후퇴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이 내용을 수용할 의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답답하죠. 야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견제판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이 여도야세 정국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당원 입당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당내 분위기는 좀 뒤숭숭해 보입니다. 전한길 씨 뭐 직접 당 대표에 나가려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왜 전한길 씨가 10만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뭐 20만, 30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도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10만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만 당원이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 당원 뭐 진성 뭐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8분의 1 수준이니까 만일에 이분 말이 사실이라면 당대표에 나가면 뭐 당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 전한길 씨의 이 논란이 어쩌면 지금 뭐 좀 그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매기 효과라 그럴까요? 그러나 그동안 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좀 조용히 있던 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당이 극우화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좀 반윤 연대가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한길 분의 그 뭐 입당 쇼크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 좀 안타까운 이거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행보인데요.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혁신을 하려면 가감없이 얘기하기보다는 100명의 넘는 국회의원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끝장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본인 혼자 생각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니까 당내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전한길 씨 효과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한번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결랩에서 64%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상승한 건데 어떤 사안이 영향을 줬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새로 등장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효용감이라는 겁니다. 행정의 효용감, 정치의 효용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고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권 이후에 보면은 민생 경제부터 먼저 챙기면서 지역 이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소비 쿠폰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채권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내일부터 아마 소비 쿠폰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은 조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이 대통령 이 세 대통령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가면 의사결정이 보면 굉장히 한 템포 늦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이 대통령은 그 전 세 대통령하고는 달리 굉장히 빨리 그 의사 결정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의사 결정을 해도 이것이 상당히 현실에 기반을 해서 결정하는 반면 그 이전 대통령들은 자기 지지층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은 탁상 행정식의 결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차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면수 의원님, 갤럽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9%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소폭 상승,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10%대에 있는데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저는 이 부분은 소비 쿠폰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요, 이 전업주부에서 51%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직전 조사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원래 이 전업주부는 이 보수성이 매우 강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 불과한데 더불어민주당에게 50 가발 넘는 분들이 지지했다고 하는 거는 이 아마도 이 높은 고물가 시대에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아마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효과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의사 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효능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두알식 보고 방식을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내놓고 그 결론부터 먼저 집행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처음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높이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잘한 결과다 이런 그렇죠. 진단이시군요.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주 연속으로 10%대를 기록한 건데 뭐 전환 개시 입당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지지율 과연 어쩔지 추가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은 모를 건지 4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대에서는 8%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그나마 영당권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함돼가지고 19%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더 형편없죠. 참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 대혼란의 그런 13 비상계엄의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책임은 애면한 채 또 국민들의 그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새롭게 재편돼 달라는 그런 분명한 요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윤 의견을 내치는 이런 전환길 씨의 이런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이 국민의힘이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네.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국민 정서에 합리적 그런 중도 국민들에게 애면받는 그런 일이라면은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 사람들 뭐 출당 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단호함이 있으면서 당을 쇄신시켜 가지고 결론은 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그냥 민주당 공격하면은 네. 야당의 지지가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네.